네, 이번 코너는 최마의 뒤집기입니다. 자, 우리는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식들을 계속 접하고 되죠. 영화 수가 이제 많은 현실화되고 있는데 상상이 진짜로 상상에서 그치지 않고 많이들 보셨겠지만 영화 뭐 터미네이터 유명하죠. 거기엔 휴머노이드도 나오고 인공지능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참 놀라울 때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또 이제 화면에 보시겠지만 뉴스가 또 등장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7조 원, 우리 돈으로 7조 원이고 미화 50억 달러를 인텔에 투자한다. 자, 이 내용 가지고 또 들어가 볼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IES의 김태성 본부장 나와 있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 이 뉴스로 아침에 우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장이 와 이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라지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 회사들 내지는 갑에 위치해 있는 회사의 얘기인데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죠. 어느 분이 먼저 포문을 열까요? 네, 저는 이거는 이번에 그 인텔을 결국 IDM 회사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종합반도체 회사. 네. 그래서 뭐 제조도 하고 설계도 하고 원래 잘하고 있던 부분은 계속 잘해야 되고 스스로 만드는 것까지 잘해서 그래서 인텔이라고 하면 뭡니까?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서버의 최강자. 그러니까 뭐 다른 쪽은 다 내주고 있지만 서버에선 압도적 99%의 점유율로 1위를 하던 회사가 AI로 넘어오면서는 뭐 거의 힘없이 엔비디아에게 다 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인텔은 뭘 갖고 있습니까? CXL이라고 하는 굉장히 I/O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건 비싼 HBM을 덜 쓰기 위해서 플래시를 갖다 붙여보자. 네네네. GDDR을 갖다 붙여보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 그게 진짜 잘 될지 HBM만큼의 능력을 보여줄지 모르지만 HBM도 지금 4에서 4E로 넘어가는 게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고 발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병목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무언가 다른 게 개발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텔에는 세상 잡다한 모든 특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건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대형 그룹은 다 마찬가지인데 소위 서버, 그다음에 PC와 관련된 PC의 정보 I/O를 주고받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와 관련된 특허들이 인텔에는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기존의 서버 1등과 지금의 서버 1등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I/O를 빠르게,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의 공유, 이런 것들을 함께 한번 설계해 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믹싱이 될까는 사실 의구심이에요. 왜냐하면은 50억 달러, 7조 원 큰 돈 같지만 4%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죠. 네. CPU와 GPU는 기존에도 PC 뭐 열어보면 다 예전에 따로따로 있는데 이거를 융합을 시키겠다? 와, 될까? 근데 융합보다는 아마 좀 더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발열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HBM이나 HBF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설계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인텔에 태우는 7조 원은 솔직히 별로 큰 돈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또 미국 기업끼리의 협력을 염두에 둔, 제가 보기엔 이게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네. 국유화까지 얘기가 나왔던 인텔인데 정부가 취득을 해서 엔비디아에 뭐 푸싱이 좀 있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중국도 나름의 노력을 통해서 하드웨어 서비스 다 지금 뭔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언제까지나 TSMC하고 삼성전자에게 모든 일감을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아마도 이런 쪽에서 뭔가 적극적인 노력의 단계로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태성 본부장이 보시기엔 또 어때요?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외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인텔은 인텔대로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래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정말 독보적인 1위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밀릴 때까지 밀렸고 이제 경쟁사 또 AMD에 또 치이고 또
또 다른 곳에 치이고 이런 상황 속에 엔비디아가 손을 뻗어줬다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기점 자체가 인텔의 CEO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트럼프 정부에서의 지분 매입도 있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엔비디아도 이번에 지분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 소식은 인텔에게 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중국 쪽 시장을 어떻게 잡을 거냐인데 이걸 트럼프 행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전략적인 어떤 배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앵커님께서 한번 이야기 주셨지만 지금 GPU와 CPU의 이 융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엔비디아의 이 NV 링크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GPU와 CPU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 기술이라고 보여지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텔의 어떤 제품과 자사의 제품을 연결하는데 지금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것을 제외하고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둘은 좋은 선택이었다. 그런데 이 둘의 만남에 따라서 반대로 이제 수혜를 보는 기업들보다는 피해를 보는 기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간밤에 AMD 같은 경우에도 주가 이제 조정의 폭이 좀 깊었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들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보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엔비디아가 인텔에 뭐 파운드리 준다고 한 것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자체 칩들에 대한 개발 이야기를 한 것이라 뭐 너무 확대 해석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도가 보면은 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뭐 대사들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구글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뭐 인텔의 어떤 지분 참여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구도 글로벌로 보면은 이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과도 동침할 수 있다 이런 개념. 우리나라도 한때 보면 뭐 삼성하고 뭐 LG 뭐 디스플레이 쪽 뭐 많이 있는데 아직도 전혀 공유는 안 되죠. 이미 TV는 공유하고 있죠. TV는 TV 좀 패널은 공유를 하고 OLED? 있습니다. 대형 패널은 결국 POLED가 대형화가 안 돼서 WOLED를 삼성 TV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기술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못하고 있는 건 GPU를 묶어서 하는 AI 서버에 이건 잘하고 있지만 가운데 메인 칩 CPU는 여전히 잘 못 만들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은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지만 CPU를 만드는 건 좀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사에서 TPU가 NPU 같은 것도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자신들의 목적에도 잘 맞지 않고 성능도 잘 안 나다 보니까 이거 바꾸고 있는데 인텔과 협력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인텔이 뭐 최강자이기도 하니까 물론 방식이 다르기도 해서 그래서 플랫폼적으로 보면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과 X86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플랫폼이 만나면 그러면 아까 이제 잠깐 모두에 나왔던 PC하고 AI 서버하고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연결고리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이 라피더스라는 이름으로 소위 이제 국적 반도체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도 제조 능력은 떨어지고 설계 능력은 뭐 최고이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제조 능력까지 좀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설계에서는 정말로 압도적인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적 반도체를 하나 그 큰 그림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결국에는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논제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또 오늘 뭐 재료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지금 다룰 계제는 아닌 것 같고. 자, 어찌됐건 간에 뭐 디램이라고 하는 강자의 두 기업이 이런 얘기죠. 서버용 디램이 사실은 소모품이잖아요. 한 3년, 5년 주기로 발열 얘기했지만 열이 나니까 일부는 로스가 나고 누적이 녹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오래 쓰면 뭐 잘 안 되듯이 교체 주기 이렇게 하듯이. 그럼 우리한테는 뭐 일로 봐도 좋고 뭐 졸로 봐도 좋고 다 좋다라고 해서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저 경쟁 기업들이 두 빅테크들이 뭉치는 것이 우리한테는 위협적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보시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단 반도체 산업 전체 시장의 규모의 파이가 더 커진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높은 사양의 어떤 반도체 칩을 공급하느냐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얼마만큼 빠르게 지어 올리고 학습시키고 추론을 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드느냐에 죄송합니다. 네. 집중을 했던 시기였다면 방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체 수요에 대한 이야기도 이젠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쓰고 있던 A라는 제품이 있는데 교체를 할 때 B, C 이렇게 교체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강자가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강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의 어떤 대항마라고 불려지는 기업들, 뭐 브로드컴도 최근에 떠오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지위권에 대한 고민도 좀 하지 않습니까? 네. HBM3에서는 압도적인 지위하지만 HBM4로 가게 되면 마이크론도 삼성전자로 시장에 들어온다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고민들이 주가에 투영되는 그 시기에는 역설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 어차피 사업하는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1원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결국엔 2원화, 3원화를 통해서 경쟁에 대한 심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단가적인 경쟁 이런 것들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위에서 2위로 갑자기 순위가 바뀌기에는 굉장히 저는 어려운 구조라고 좀 보시면 반도체 IT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 삼성전자가 물량 싸움으로 들어갔을 땐 최강자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드렸던 말씀을 좀 더 연장해 보면 GDDR을 하던 HBM을 하던 HBF를 하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벗어날 수 있나? 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로 보면 제일 좋은 건 캐시 메모리 SRAM을 붙이는 겁니다. SRAM을 붙이면 속도가 압도적, HBM과 비교가 안 되게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만들기 힘들고 비싸고 그러니까 HBM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 그래도 어차피 메모리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갑자기 데이터 계속 넘쳐나고 들어오고 막 처리해야 될 건 많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또 모두가 다 HBM이 필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아도는 메모리도 어딘가 써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수요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몇십 조를 투자해서 미국의 생산시설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메모리라든지 파운더리 이런 것들을 갑자기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니까 TSMC와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기술로 가든 우리가 그 앞쪽의 기술, 설계하는 쪽 그런 기술을 우리가 넘어설 가능성은 그 양사의 합작이 제대로 된다면 더 힘들어지겠지만 반대로 그 밑단에 있는 메모리를 공급하는 쪽에 있어서는 대안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고 여전히 저는 좀 주가가 싼 삼성전자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뭐 김종인 의사는 삼성전자 지속 매수? 매수입니다. 여전히. 오케이. 컨빅션? 네. 확신?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은 어떻게? 저는 이제 대형주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소형주 단에서 이제 굳이 하나를 좀 뽑아보자면 테스트 소켓 쪽이 가장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의 골자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지금 자체적으로 테크 기업들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칩을 생산을 하겠다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의 테스트 소켓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품종 다량 생산은 단가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반대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인 경우에는 을도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리노공업, ISC, TSV와 같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들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결국엔 저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시기와 시점 그리고 종목의 차이는 있을 뿐 반도체 쪽을 포트에 안 담아두고 갈 수는 지금은 없다. AI가 묻어있든 AI가 좀 덜 묻어있든 반도체 소부장이든 저는 반도체 쪽을 담아내야 한다면 분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좀 낼 수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ISC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최대 매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기업들도 좋지만 현재 구간에서 지금 반도체 투톱이 잠시 쉬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여전히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전혀 부담되는 구간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ISC를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또 네.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전력 반도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력 반도체?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과제 중에 SiC 반도체, 탄화교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립하자라는 게 15개 과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울프스피드 같은 미국 내 그 전력 반도체 탑기업 거의 지금 샌디스크만큼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전력을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특수 용도로 쓰이는 뭐 지라갈륨, 그다음에 검용 용도로 많이 쓰일 수 있는 군사용으로 SiC, 많이 쓰이는 게 지라. 네, 이런 쪽에 전력 반도체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가 괜찮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까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라고 하면 주제인데 시장 마켓 얘기를 잠깐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미국의 쿼드러플 위칭이죠. 공수관계. 네. 골대 아니 저기 제가 오늘 시장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매수 스택 쌓여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상당해요 지금 롱 포지션이. 근데 저걸 털어먹겠다는 숏들이 뭉치고 있다 그래서 뭐 베리 옵션부터 해서 지금 막 섞여 들어가는 것들이 오늘 저녁에 아주 화려할 것 같다고 해요. 보는 관전 흥미가 있다고 하는데 두 분은 뭐 미국 어차피 뉴욕 증시를 우리가 이제 월요일 아침 개장까지 반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급장이냐 재료장이냐. 그러니까 재료는 지금 대충 뭐 노출된 것들이 많이 됐고 뭐 돌발 증이 없다면 수급으로 이제 봐야 될 거잖아요. 자, 두 분의 의견 뭐 김태성 본부장부터. 그러니까 이게 좋고 안 좋고의 문제라기보단 살 거냐 말 거냐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IT와 AI는 좋다죠. 누가 네.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하반기는 같고. 반바지라는데요. 반도체와 반도체 바이오 지리사. 네. 김주정 아나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금반지라고도 불리우는 네, 그래요. 사람들도 저는 있더라고요. A 반바지, 네. AI 반도체 뭐 어찌 되었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반도체임은 맞아요. 확실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난 약 2주 동안 우리가 글로벌 증시를 바라보면서 걱정했던 부분은 몇 가지가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지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지표에 따른 금리의 어떤 영향들. 네네네. 그런데 이러한 빅 이벤트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되었고 예상을 좀 많이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엔비디아는 조정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게 그 조정이 좀 끝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없더라도 테슬라가 그 빈 자리를 아니면 브로드컴이 그 빈 자리를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잘 메꿔주면서 잘 흘러간 상황이다 보니 저는 지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는 지금 없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 매매 타이밍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만약 기존에 반도체를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전략입니다. 어떤? 일부 반도체 IT를 가지고 계신다면 오. 그러면 언제 살 거냐라고 하면 저는 추석 연휴 그 직전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매도한 물량을 다시 살 계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연휴 끝나고도 아니고 연휴 직전에. 직전에. 오, 왜 그러느냐? 보통 이제 연휴 전에 힘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라기보단 수급의 공백 때문에 지금 추석 연휴 전에 좀 많이 빠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빠진다고 해서 다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센티멘탈적으로 수급의 공백에 따라서 조정이 나오는 종목이라면 저는 오히려 올해에는 연휴 전에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공격적으로 공격적이신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연휴 기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뭐 분위기도 약간 에이펙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둥기둥기하는 것도 있고 정책적으로. 자, 김종현 회사는 오늘 저녁 뉴욕 어떨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뭐 개별 종목의 변동성 커질 것 같은데 뭐 지수 전체가 급락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왜냐하면 뭐 지수 옵션이나 지수 선물 관련된 그 부분을 살펴보면 풋이 좀 너무 많이 붙어 있거든요. 풋콜레이셔가 확 뒤집어진 상황이라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쪽이 풋 쪽으로 많이 붙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그 의도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그 집합이 과연 시장을 찍어 누를 정도로 강한 체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는 좀 확률이 낮아 보여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인버스 ETF 2배짜리 많이들 사셔가지고 손실 많이 보셨다고 보도가 나왔듯이. 그러니까 뭐 고퍼스를 지금 뭐 고퍼스. 4천억 넘게 뭐 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전체 큰 물결에는 대항하는 게 아니죠. 일단은 물결은 따라가는 게 맞고. 그래서 시장에 순응하라 제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개별 종목은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대금 기준으로 지금 사상 최대를 쳤으니까 네. 아마 급등한 종목군들은 그 매수 롱 포지션에 걸었던 사람들도 청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 시장에 실적으로 간 게 아니고 지수별로 안 올랐잖아요. 미국 계속 네. 뭐 사상 최고라고 하지만 오른 폭은 얼마 없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은 다르단 말이죠. 개별 종목은 뭐 급등하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그런 종목군들은 아마 내일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 우리 반도체 얘기나 뭐 그쪽으로는 주력을 많이 얘기했지만 네. 반도체 이외의 섹터라든지 조금 들여다볼 만한 곳 이건 없을까요?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 쪽은 우리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수가 산업. 조금 늘어지거나 약간 눌리거나 하면은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훅 들어오죠. 딱 받쳐주잖아요. 네. 희한해요,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쪽은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도 안 오른 기업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내내 뭐 기술 수출,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미 알테오제, 뭐 보로노이,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올릭스, D&D 파마텍 안 오른 기업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어떤 대세의 흐름을 좀 거슬 수는 없다는 거죠. 금리 인하 시기에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인하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 대표적으로 테크주들 여기에 로봇주들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 시장은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기억을 해본다면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이제 높여 가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은 그래서 뭘로 할까요? 삼천당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3,000당. 사실 탑픽하면 알테오젠이어야 하지만 알테오젠은 이미 뭐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삼천당 제약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제 특허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모든 어떤 그 제품에 대한 경부용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에스페스라고 하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제네릭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경부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만약 뭐 비만 당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질환들을 이 에스페스 플랫폼을 통해서 경부용을 만들 수만 있다면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아도 명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제약바이오사들 오늘 사실 여러분들의 시선은 한미약품으로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삼천당 제약도 여기서 지금 거래량만 붙으면 7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 넘어가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한번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알테오젠, 뭐 펩트론,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또 시가총액 한 7천원짜리 상장 기업인데 이 대표이사들이 전부 LG생활건강 출신들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LG생활건강은 지금 뭐 생활 건강이 아니고 생명과학. 생명과 예전 맞아요. 네. 생명과. 예. 자, 참 희한해요. 네, 보면. 자, 우리 김종인 이사는 그러면 근데 저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확실한 재료는 지금 어쨌든 9월 말에 중국인들이 온다는 거죠. 그 중국인들이 와서 할 거는 저는 뭐 도박하고 소비 외에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미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 호텔신라는 말씀을 드렸고 호텔신라 오늘도 재료 나오면서 또 급등을 해버린 상황이니까 네. 그럼 말씀 안 드린 종목 중에 뭐 찾아보니까 현대백화점 정도가 있더라고요. 올해 이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중이고 벌써 이미 신고가가 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PER 한 8배밖에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고 연말 소비 시즌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현대백화점도 시내 면세점 쪽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중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전제 하에서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국인이 안 오면 어떡할 건데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기대로 올랐다가 실제로 안 오면 그때부터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니까 아직은 모멘텀 투자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숫자 찍혀 있는 걸로 보면은 뭐 몇천 명 단위의 숫자는 이미 찍혀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저는 뭐 현대백화점도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신세계, 현대백화점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 신고가를 쓰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가 알리바바하고 합작법인을 만들었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와 G마켓이 합작법인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은 거죠. 신세계 그룹하고 알리바바 합작법인 출범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뭐 이 중국과 이커머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AI 커머스를 많이 좀 들고 나왔는데 그런 쪽으로도 우리 아이고 시간 다 됐네.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항상 쫓겨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AI 커머스. G마켓이 그 신세계 그룹의 가장 그 골칫덩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G마켓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만으로도 이 기업들의 저평가는 해소되는 데 충분히 기여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한번 우리 그런 것도 한번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뒤집기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알파경제 김종혁 이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